지난 4월 초 서울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세계 석유 시장을 절반 넘게 쥐고 있는 나라들의 주한대사 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최우선 협력 대상국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한국에 가장 먼저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충격적이냐고요? 이 나라들은 원래 을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이 을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들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대한민국에게 먼저 머리를 숙인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중동을 붙잡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카드가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중동에게 얼마나 큰 고객일까요? 한국은 기름이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수입한 원유만 10억 3천만 배럴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117조 원. 여기에 석유 제품 수입까지 더하면 155조 원입니다. 이 숫자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사들이는 모든 물건 중에서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17.9%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중 거의 5분의 1을 기름에 쓰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세계와 비교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원유를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다음이 바로 한국입니다. 인구 5천만 명짜리 나라가 인구 1억 2,500만 일본보다 8,400만 독일보다 원유를 더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상이 아닙니다. 매달 수조 원씩 현금으로 꼬박꼬박 결제하는 고객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중동으로 갑니다. 전체 71.5%가 중동 몫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에만 32.2%, UAE에도 13.7%. 이 두 나라에만 기름값의 거의 절반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선을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이 중동 기름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 한국은 매년 1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가져다주는 초대형 VIP 고객입니다. 이 고객이 다른 데서 살게요 라고 돌아서는 순간 산유국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한국은 을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현금 고객인 겁니다. 그런데 중동이 한국에 매달리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많이 써서만은 아닙니다. 한국에는 중동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정유 기술입니다. 정유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땅에서 뽑아 올린 원유를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휘발유, 경유, 항공유, 플라스틱 원료. 이것들은 모두 원유를 정유소에서 가공해야 만들어집니다. 원유 그 자체로는 자동차에 넣을 수도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습니다. 이 정유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 격차가 생깁니다. 단순한 정유소는 원유에서 기본 제품만 뽑고 나머지는 가치가 낮은 찌꺼기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유소들은 다른 곳에서 버리는 찌꺼기까지 비싼 석유화학 제품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같은 원유를 넣어도 뽑아내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한국 정유소를 지상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땅에서 기름을 뽑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돈을 뽑아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단일 정유 공장 규모 순위를 매겨보면 상위 5개 안에 한국 공장이 3곳입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이 하루 84만 배럴을 처리해서 세계 2위, GS칼텍스 여수 공장이 4위, S오일 온산 공장이 5위입니다. 이 세 공장의 다른 정유소들까지 더하면 한국 전체의 하루 정제 능력은 약 350만 배럴. 국토 면적 세계 109위의 나라가 정제 능력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인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한국 정유소들은 고도화 설비라는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정유소에서는 처리하지 못하는 무겁고 유황이 많은 끈적끈적한 원유까지 깨끗한 고급 제품으로 바꿔주는 장비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동과 한국의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원유는 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원유는 가볍고 다루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는 대부분 무겁고 까다롭습니다. 일반 정유소에 넣으면 쓸만한 제품이 잘 안 나오고 끈적한 찌꺼기만 잔뜩 남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이 무거운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내는데 이걸 제대로 가공해서 비싼 제품으로 바꿔줄 정유소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중동 기름의 가치를 완성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중동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우디 아람코의 행보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기업 아람코가 한국 정유사 S-오일의 최대 주주로 지분을 63%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만 산 게 아닙니다. 아람코는 S-오일이 울산에 짓는 샤이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만 9조 2,580억 원.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이 92%를 넘어섰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인 TC2C는 원유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한 번에 뽑아내는 기술로 기존 방식보다 석유화학 원료 수율이 무려 3~4배 높아집니다. 이것을 세계 최초로 상업화하는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아람코가 왜 한국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한국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술력 덕분에 기름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수출도 합니다. 2024년 한 해 한국이 수출한 석유 제품은 66조 원어치. 수출 품목 순위에서 반도체, 자동차 다음이 석유 제품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가 석유 제품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제품을 사가는 나라들입니다. 최대 고객은 호주입니다. 호주가 해외에서 사들이는 석유 제품 4통 중 1통이 한국산입니다. 일본 12.9%, 싱가포르 12.5%, 미국 8.8%도 한국의 큰 고객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미국도 한국에서 기름을 사갑니다. 미국 서부 지역은 환경 규제가 까다로워 항공유가 부족한데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사오는 겁니다.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 양쪽 모두에게 대체하기 어려운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 직후 핵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7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틀어막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은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 관련 선박의 해협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3분의 1이 사우디산인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4월 7일 잠깐의 휴전이 있었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부와 4대 정유사는 전 세계를 뒤지며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문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로 긴급 출국해 올해 말까지 호르무즈 바깥 루트로 원유 2억 7,3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210만 톤 추가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합니다. 한국 정유소의 고도화 설비는 중동산 무거운 원유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미국산 가벼운 원유를 넣으면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아프리카를 돌아오는 희망봉 루트는 운송기간이 2주 이상 더 걸려 비용이 폭등합니다. 어떤 우회로를 택해도 호르무즈가 열려 있을 때만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정부는 위험을 감수하고 홍해 항로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험을 조금씩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 달 넘게 막아뒀던 문을 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홍해 항로 개방을 논의하는 자리에 청해부대 대조영함의 현재 위치와 무장 상태가 함께 점검됐습니다. 기름 이야기를 하다가 군함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에너지 안보와 군사 안보가 결국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국의 전체 물동량 99%가 해상 수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중동에서 한국까지 원유 수송 거리는 약 25,000km, 편도로 16일에서 22일이 걸립니다. 이 긴 바닷길 위에 한국의 에너지 생명줄이 놓여 있습니다.
오르무지 해협, 바부엘 만데부 해협, 말라카 해협. 이 중 하나만 막혀도 흔들린다는 걸 이번 전쟁이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5,000km 수송로를 지키는 한국 해군 전력은 청해부대 함정 한 척입니다. 전문가들이 대양 해군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바다만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수만 킬로미터 먼 바다에서도 우리 유조선을 지킬 수 있는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집 앞마당만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바닷길 전체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이고 세계 최정상급 정유 강국이며 중동이 알아서 달려오는 위치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 정유 허브가 된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기름을 실어오는 25,000km의 바닷길,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위기가 다시 오지 않으려면 한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